한국의 전자조달법 강의는 용어의 정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입찰 계약 관련 전자문서의 효력, 등록 업무, 보안 업무 등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법적 주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IT 시스템으로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처음부터 법률로서 규율하기보다는 거래 약관, 입찰 유의서 등 유연한 기준부터 시작해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전자조달법이라는 법률적 체계를 갖춘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자조달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전자조달법 제도에 관련해서 먼저 초기 단계의 모습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금 한국의 전자조달법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행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의 양상입니다. 먼저 2000년에 아주 초기 단계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입찰 공고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법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전자조달 시스템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낮은 단계에서부터 없었던 제도를 새로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규정들을 새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조달 시스템은 여러 가지 안정성, 그러니까 법적인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히 여러 가지 분쟁 상황을 대비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들이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이 전자조달 시스템과 관련된 만들어진 규정들은 처음에는 입찰과 관련된 유의서나 그다음에 거래 약관들을 중심으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은 아니고 일종의 하부 규정 정도이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또는 거래의 어떤 법적인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계약 조건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품, 용역,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별도의 내용들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이제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2000년도 9월 정도,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제 오픈한 초기에는 아주 낮은 단계의 그러한 규정들로 운영이 시작됩니다. 특히 등록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러한 룰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 규정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수요기관, 그 다음에 계약관 이런 분들이 각각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약 한 4, 5개월 정도, 2000년에 4, 5개월 정도 이러한 규정들이 이제 통해서 입찰 공고의 초기 단계의 인프라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준비 과정들이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초기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인 문서로 행해지던 업무들을 전자적인 형태로 옮겨오기 때문에 기존의 문서 작업에 입각한 법적 체계에 일정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문서로 입찰 공고를 하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을 때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죠. 그런 근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문서로 된 국가계약 체계의 근간이 되는 국가계약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의 시행령을 고침으로써 여러 가지 초기의 시스템의 운영 어떤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인 것은 시스템의 발전 정도나 안정화 정도에 따라서 향후에 좀 더 안정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입법의 개정이 다소 쉬운 시행령부터 개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조달사업법이라고 해서 조달청의 근간이 되는 법령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이 전자조달과 관련된 법적인 여러 가지 규율 내용을 집어넣고 특히 전자 쇼핑몰의 근간이 되게 되는 멀티플 어워드 스케줄, 그러니까 마스 시스템의 마스 제도의 근거를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초기에 이루어졌던 입법적인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현행 전자조달법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도를 어떤 개선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제도가 갖춰야 할 보편성, 또한 일정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법의 어떤 법제도의 개선의 목적이 또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이성을 갖춰야겠죠. 여러 가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제도 개선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법제도도 입안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문서적으로 행해지던 내용들을 전자적으로 행해질 때 규정해야 될 내용들을 선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그러한 그 정보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또한 관련 법령의 개정 요소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최종적인 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인 그 제도 개선의 프로세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 또는 규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3번에 있는 전자조달법이겠죠. 그러니까 전자조달과 관련된 근간이 되는 법률이 나와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법규를 모두 다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7번에 있는 전자서명법은 한국의 전자거래가 태동될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 인프라적인 법률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입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관련돼 있는 리스트를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전자조달법이 한 2000년에 이제 전자조달 시스템이 시작되고 나서 약 10년 정도 뒤에 입법이 되게 됐는데 그에 대한 목차입니다. 뒤에서 제가 상세하게 표로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목차 구조는 챕터 1부터 이렇게 리스트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자체는 조달 시스템, 그 다음에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절차들을 구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크게 4가지 정도의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입찰, 그 다음에 개찰, 계약, 대금의 지급 이런 4개 정도의 큰 입찰 및 계약 절차를 구현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어떤 가장 기반이 되는 법적인 테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적인 그 어떤 테마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정의입니다. 모든 법제도가 그 어떤 담고 있듯이 정의 규정을 둬서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정의를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법체계의 기본적인 양상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게 인프라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전자조달법은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지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자조달과 관련된 법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테마는 전자문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전자적으로 어떠한 문서가 통용될 때 어느 시점에 효력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명확하게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한 등록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법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특히 전자조달과 관련된 중요 프로세스가 인프라적으로 등록 절차죠. 그러니까 등록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전자거래의 어떤 양상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관련된 절차, 그 다음에 이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특히 해킹과 관련된 대응, 이런 것들이 인프라적으로 법규에 담겨 있어야만 상당히 의미 있는 법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먼저 전자조달 그 시스템의 어떠한 중요 법적인 테마는 특히 조달 그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겠죠. 특히 조달청, 한국의 PPS라고 하는 조달청이 전자조달 시스템의 책임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권한 및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조달 시스템의 어떠한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전자조달 시스템의 중요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의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이 설명되어야 되는지가 법규에 담겨져야 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그러한 그 전자조달 시스템의 접근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어디까지 다룰지, 그리고 어떤 것이 불법 행위인지를 정의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전자조달 시스템의 어떤 민간에서의 활용을 또 한국의 PPS는 이제 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민간 아파트에 여러 가지 용역기관을 이제 그 입찰을 붙일 때도 한국의 공공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 공고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 전자조달 시스템이 민간과 어떤 협업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는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적용 범위, 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앞에 목차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상세하게 지금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 법적인 그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전자조달과 관련된 그 용어의 정의가 한국의 전자조달법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도달 시스템의 의미 또 적용 범위 등이 이 정의 규정에 담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달 업무의 전자화인데요. 문서 작업 중에 어떤 것들이 전자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자조달법에서 한 개의 파트에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적인 공고 방법, 공고 내용, 그다음에 전자 입찰의 절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증금과 관련된 전자적인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이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조달청은 그 커넥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 책임을 맡게 됩니다. 전자조달법에서는 조달청을 명시하면서 책임 운영기관인 조달청이 여러 가지 전자적인 그 어떤 시스템의 그 구현, 그 다음에 관리,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의 대응 이런 것들의 책임 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러한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조달 그 시스템의 어떤 이용자의 정보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게 되죠. 개인정보도 있고 일정한 기업의 영업 비밀도 담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호되어야 될 중요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의 장으로서 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장이 별도로 전자조달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칙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전자조달 그 시스템이나 또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해킹과 관련된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 규정, 형사적인 처벌 규정들이 이 전자조달법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의 권한 및 책임과 관련된 법적 규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 주관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겠죠.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책임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또 어떠한 책임을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수유기관과 수유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관의 권한과 책임 부분입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 인증과 관련된 그 인증서 관리 또한 계약관의 어떤 변경이나 이동 시에 새로운 계약관이 잘 등록돼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급 업체의 권한과 책임도 존재를 하죠. 특히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인증서를 타인한테 양도한다든지 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전자거래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문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입찰서가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선언해 줘야 될 것이고, 전자문서를 보관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의 시기 또한 장소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송신이 되어야 하고 그 송신된 내용이 수신되는 시점이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입찰서가 언제 제출되었는지, 언제 송신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준이 이제 제시되어야 입찰 마감 이후에 제출됐는지
아니면 전에 제출됐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신을, 그러니까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인되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입찰서의 제출 시점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등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서 작업에서도 중요하지만 전자적으로 등록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수유기관을 또 등록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유기관의 계약관이 등록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그 어떤 룰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야지만 뭔가 업무의 어떤 시작의 준비 단계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입찰 참가자도 이제 특히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업체가 시설공사와 관련된 업체인지 아니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인지에 따라서 등록하는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자적으로 등록할 때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규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물품 용역 시설 공사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품도 그다음에 용역도 일정 코드화된 형태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은 이게 전자제품 중에 어떠한 제품인지 또한 아니면 가구인지 이런 것들이 각각 일련된 물품 등록번호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야 하겠고요.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죠. 이게 토목공사인지 아니면 건설공사인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전자적으로 번호를 부여받은 형태로 리스트가 작성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전자조달 시스템에 준비가 되어야만 이것을 전자적으로 입찰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저희가 전자조달 시스템에 여러 가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호해야 될 정보들이 있죠. 개인정보,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영업비밀 이런 것들이 입찰서 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보호돼야 될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규율될 필요성이 있는 테마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입찰과 관련된 절차들을 이제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반영할 때 어떠한 테마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입찰이 있겠고 개찰이 있겠고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개찰, 계약 각각의 중요 테마들이 있죠.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문서적으로 이루어졌던 테마들이긴 하지만 전자조달 시스템의 어떤 그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이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규율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의 시기, 그다음에 입찰 공고의 내용, 그다음에 전자 입찰서의 제출, 그다음에 전자 입찰의 취소 신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규율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한국의 커넥스의 전자 입찰을 취소하는 절차는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입찰서를 처리하려면 뭐 예를 들면 금액을 과다하게 잘못 기재했다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 문서적으로 한국의 조달청에 이제 제출을 해서 내 입찰을 취소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입찰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겠죠.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입찰 취소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개찰을 하는 내용과 관련된 법적인 규율 내용도 필요합니다. 전자입찰의 개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겠죠. 한국의 코넵스도 물품, 용역, 시설 공사별로 내재되어 있는 낙찰자 결정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입찰 참여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내용들이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되겠죠. 중요한 내용은 이제 기술적인 평가 내용과 또 가격 평가 내용 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이 구현되려면 법적으로 그러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어떤 정의나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율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의 상황도 있죠. 그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적인 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그런 규율 내용입니다. 전자계약의 체결을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코넵스의 경우 한 두 차례에 걸친 어떤 청약과 승낙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제 완료되게 되는데 전자적으로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잘 규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다가 계약의 변경 과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약 변경 내용은 전자적으로 특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규율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이제 보증 계약을 보증을 이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완벽하게 문서 작업에 따른 계약 내용을 전자적으로 구현할 때 특히 코넵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 보증과 관련된 내용도 전반적으로 전자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준이 이제 규범화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이나 계약의 이제 해지 등의 상황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전자적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기준들이 법규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금 지급과 관련된 규율 내용인데요. 성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대가 지급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자적으로 처리를 할 때 뭐 몇 %까지 언제까지 이제 성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납품이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급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규율화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조달법 강의를 통해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법적인 체계에 대해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멕시코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법적 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한국의 이러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